네, 안녕하세요. 네. 자, 지난 주말입니다. 김종필 전 국무총리 타계했고요. 향년 92세로 별세를 하셨는데 사실상 삼김 시대가 막을 내렸습니다. 우리나라 정치사에 어떤 의미를 가지고 계신 분인가요? 한마디로 역사 그 자체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음, 한국 현대사에서 어떤 격동의 세월의 중심에 있었다. 그래서 뭐, 5.16 군사 쿠데타의 주역으로 박정희 정권 2인자, 그래서 네. 산업화, 유신체제, 공고화 이런 데 일조를 했고요. 이후에 뭐, 3당 합당이나 DJP 연합 이런 걸 하면서 사실 대통령 빼고는 다 해봤습니다. 캐스팅 보트 정당의 오너와 실세 2인자로서 음, 한국 정치에 굉장한 영향을 미쳤죠. 네. 근데 지금 뭐 어제 보니까 뭐 무궁화 훈장을 추수하는 거에 대해서 국민들 여론이 많이 나뉘고 있는데 음, 이것이 뭐냐면 본인의 어떤 정치사적 인물로서 역사적 공과에 대한 평가가 현저하게 나뉜다. 이런 부분을 보여주는 것이죠. 네. 역사 그 자체다라고 말씀하실 만한 게 구선 국회의원을 지냈어요. 구선. 그렇습니다. 예. 아까 또 말씀드렸듯이 역사적인 공과에 대한 평가는 나뉠 수 있는데, 예. 제가 이제 하나 꼭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이분이 이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민주주의는 피를 먹기 전에 빵을 먹고 자란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 음, 맹자의 무왕심, 이 얘기를 하셨거든요. 네. 그러니까 먹고 사는 게 편해야 사람이 인정과 예의를 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 한일 국교 정상화 때 그 일본 오이라 수상을 대상으로 그 배상금 담판을 했습니다. 네. 그때 매국노 이완용이라는 비판을 엄청 많이 받았는데 본인이 뭐라 그랬냐면 나는 매국노라는 소리를 들어도 이건 누군가 해야 할 일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음, 당시 배상금 8억 달러를 받아서요. 네. 이게 한국 군대와의 어떤 뼈와 근육을 만드는데 분명히 기여했다. 이런 부분은 평가를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음, 부정적인 평가도 물론 있지만 이 네, 산업화 그리고 우리나라 발전, 경제 발전에 있어서는 분명히 큰 역할을 하신 분이다라는 네, 이야기.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실 김종필 전 국무총리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가장 많이 거론되는 것 중에 하나가 DJP 공동 정권입니다. 이 얘기 조금 자세하게 좀 해주실까요? DJP 공동정권이라는 게 사실 이게 참 굉장히 역사적 의미가 있습니다. 음, 그때 어떤 말을 했냐면은, DJP 공동정권 때 그 킹메이커 역할을 하면서 그 내각 책임제 고리를 만들었거든요. 음, 그때 이제 DJ가 대통령이 되면서, DJ 손을 잡아주면서 39만 표라는 아슬아슬한 차이로 이제 DJ가 성공을 했는데, 네네. 그때 수십 페이지 달하는 정책 해방문을 촘촘하게 만들었었어요. 예. 그러면서 내각의 비율을 6대 4로 역할 분담하면서 약간 책임 총리 비슷한 그런 역할을 맡으려고 했었거든요. 음, 그때 이제 보수에서는 JP가 변절자라고 막 비판을 하고 했지만 반대도 많이 했고, 예. 네네. 그랬지만은 수평적인 어떤 정권을 만들어내는, 즉, 내각 책임제라는 어떤 고리를 만드는 역할은 했었다. 물론 나중에 이제 그게 끊어졌지만요. 그러면서 그런 말 했습니다. 호남의 한을 풀어줘야 된다. 박 대통령이 김대중에게 진 빚을 내가 갚아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음, 그런 정권 창출에 앞장섰던 부분이 있었죠. 네. 앞서 교수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이제 정부에서는 국가 최고 훈장에 달합니다. 무궁화 훈장을 추서키로 했어요. 그런데 국민청원까지도 등장을 했습니다. 이거는 말이 안 된다. 조선 안 된다. 뭐 이런 이야기가 들려오는데 비판받고 있는 이유는 어떤 건가요? 사실 지금 세대들은 기억을 못할 수도 있는데, 그 5.16 군사 쿠데타라든지 또 예. 초대 중앙정보부장 이런 거를 하면서 사실 그 좀 부정적인 역할도 그 어떤 어두운 역할이랄까, 그 한국 정치사에 그런 역할을 많이 했었던 부분이 있기 음, 때문에, 이분에 대해서는 어떤 노회한 정신이다, 괴주의다, 대세 추종이다, 이런 어떤 또 꼬리표가 따라다녔거든요. 예, 예. 그래서 이런 정치사에 이제 많은 좋은 일도 했지만 또 부정적인 역할도 많이 했는데 그렇다면 이분을 과연 훈장까지 수사하는 게 맞느냐라는 비판이 또 있는 것입니다. 음, 그래서 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열띤 비판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서요. 네네. 청와대가 어떻게 반응할 건지를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청와대는 보수의 어떤 큰 거목으로서 한국 정치사에 큰 역할을 한 부분을 인정을 음, 하고 또 이런 부분에 대한 인정으로서 어떤 화합, 통합 이런 부분에서 추서를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삼김 시대라고 불립니다. 이 당시는 지역주의 때문에도 참 많은 논란이에요. 지금까지도 그게 이어져 오고 있고요. 또 비판을 받고 있기도 합니다. 이번 6.13 지방선거에서도 이 지역주의 어땠나요? 좀 변화가 있었죠, 그래도. 뭐, 지역주의라는 게 사실 예전에 그 95년도에 예. JP가 자민련 만들면서 충청 핫바지론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러면서 지역 정서를 자극해서 뭐 충청도 사람은 막대해도 아무 반응도 못하고 막 이런 얘기하면서 음. 지역주의 조장을 했죠. 네. 그러면서 이제 96년도에 15대 총선에서 50석을 하는 그런 기형을 토하면서 이후에 이제 영호남 충청도 기반한 지역주의 정치가 한국의 어떤 큰 그 자리매김을 했었는데요. 음. 이번 6.13 선거의 특징이 참 뭐냐면 지역주의가 이제 한국 정치에 더 이상 큰 의미가 없다. 네. 즉 더불어민주당 여당이 뭐 PK, 불경, 동진 전략에 성공을 했고요. 그래서 더 이상 호남 정당이 아닌 전국 정당화가 됐습니다. 네. 그리고 대구, 경북도 지금 엄청 많이 변했고요. 사실 대구시장이 자유한국당이 당선됐지만은 그 표 차이가 생각보다 크지 않았습니다. 네네. 그리고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가 있는 구미에 더불어민주당 시장이 당선되었죠. 음. 앞으로는 지역주의라는 게 큰 의미를 발휘할 수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앞으로는 좀 변화될 것으로 보인다. 6.13 지방선거의 역대 최악의 성적이라고 해도 될 만큼 참패를 했습니다. 자유한국당. 뭐 연일 기사가 쏟아지고 있는데 홍준표 전 대표가 물러난 뒤에 계파 다툼이 계속 재현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상황? 지금 뭐 또 김성태 그 의원 독주를 견제하려는 또 움직임이 막 있는데요. 예. 지금 이번 6.13 선거의 그 의미가 뭐냐 하면은 정권 심판이 아니라 시대 정신을 잃지 못하고 빛바랜 색깔론이나 이념 논쟁, 거기다가 무능하고 이런 야당에 음. 대한 심판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민심은 뭐냐 하면 자유한국당이 보수를 대변한다고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네. 제대로 된 보수를 만들어라, 대대적인 쇄신을 해라, 이런 요구인데 지금 아직까지도 그런 사직생의 각오로 뼈를 깎아내는 노력을 해도 그거의 판에 개파 다툼을 보여준다. 음. 아직 정신을 못 차렸다라고 보여지는 부분이 있고요. 제사 도려내기를 할 수 있는 의지와 능력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외부 수혈이 필요하겠다 생각이 듭니다. 외부 수혈이 필요하겠다. 그러니까 지금 자유한국당 내에서 개혁을 하는 거는 충분치 않을 것이다라고 보시는 거군요. 그러니까 왜 한 나라가 망할 때는 필부도 책임이 있다고 했습니다. 지금 서로서로 너의 책임이 크다라고 얘기하는데 책임을 음. 나눌 수가 없는 것이 친박, 비박, 뭐 초재선, 중진 할 것 없이 다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거든요. 네. 근데 내 탓이요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서로 다른 사람을 수술 때 이렇게 서라 하고 내가 집도하겠다라 얘기하는데 서로 인정하기 힘든 것이죠. 음. 새로운 보수를 말씀하신다면 바른미래당에서의 영입을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새로운 정치인의 등장을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바른미래당도 지금 자유한국당 이상으로 굉장한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예. 그래서 바른미래당 같은 경우에는 좀 쪼개질 위험성도 있고요. 음. 바른미래당이 어떤 뭐 개혁 보수를 내세웠지만 그런 모습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에 또 이런 참패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음. 그래서 어떤 외부에서 어떤 보수 진영이 꾸려지면서 연대하는 방식도 있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뭐 그런 가운데 지금 정풍운동 대상자 명단 뭐 이런 것들도 발표가 되고 있더라고요. 정풍의 대상 이번에 그 자유한국당 왜 5대 공신 얘기하면서 마지막 5등 공신이 자유한국당 의원 전원 이렇게 나왔거든요. 음. 이 구성이 사실 큰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이 구성이 2020년까지 제대로 뭔가를 만들지 못하고 간다면 이거는 한국 정치에서도 이게 굉장한 데미지가 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자, 앞서 바른미래당 이야기도 해주셨고요. 그리고 또 이제 어떻게 정치권이 변할까 뭐 이런 얘기를 잠시 나눠봤는데 일단 국민들의 관심은 국회입니다. 국회는 언제쯤 일을 할까? 이게 가장 큰 관심인데 제1야당인 한국당이 세력 다툼을 하고 있고요. 국회는 계속 미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자유한국당이나 이런 자중질환을 보는 쳐다보고 있는 정부나 여당도 속이 탑니다. 좋은 게 아니라. 예, 왜냐하면은 국회 현안 처리할 게 지금 산적해 있는데 빨간불이 켜지고 있는 그렇죠. 거거든요. 바로 뭐 이번에 뭐 민감용 경찰청장 후보자 청문회, 그다음에 검경 수사권 조정 입법도 추진해야 되고 네네. 또 남북 관계 판문점 선언 지지 결의안도 본회의를 통과해야 되고 이 외에도 한 만여 건의 그런 국회 계류 중인 법안이 있는데 지금 이걸 하나도 처리를 못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뭐 절망적인 청년 실업 112만 이런 상황에 민생 문제가 심각한데 야당이 제대로 정비를 못한다 그러면은 생산적인 국회가 만들어질 수가 없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그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이 만약에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제대로 원구성에 협조하지 못한다면은 민주당 평화와 정의 의원 모임 그다음에 무소속 이렇게 해서 한 157석 정도로 단독으로 개혁별도 만들어서 음. 원구성하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런 제안이 나올 정도로 지금 힘들다라는 그렇죠. 얘기입니다. 예. 국민들이 더 이상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빠른 결단을 좀 해야 되겠고요. 그렇습니다. 시간이 많지는 않습니다만 안철수 전 서울시장 후보 이야기까지만 좀 해보겠습니다. 사실 정치 생명까지도 쉽지 않을 거다 이런 지적도 나오는데 어떻습니까? 뭐 정계 은퇴설도 나오고 있고 뭐 이러는데 제가 볼 때는 본인이 성찰하겠다 무엇이 부족한지 이런 얘기 하시는데 그 음, 머릿속에 정계 은퇴라는 네 글자가 들어가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음, 그래서 만약에 본인이 성찰을 하겠다 그런다면은 본인이 내세웠던 새정치, 중도 정치의 정체성이 뭔지, 내가 하고자 하는 정치 철학이 뭔지 이 음, 부분에 대해서 좀 정립을 할 게 필요하겠다라고 생각합니다. 2004년대 JP가 정계 은퇴를 할 때 그런 말을 했습니다. 세상에 추한 게 타다 남은 나무 토막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음. 본인이 정말 다 탈 수 있는 무엇이 남아 있는지 한번 판단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 생각합니다. 네. 자, 오늘 많은 이야기 전해주셨습니다. 송문희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